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 아시죠? 저는 존 머시 이야기라는 작품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분의 또 다른 대표작 향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잖아요. 이 영화의 향수를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장미로 향수 만드는 법을 주인공한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증류기에다가 물과 장미를 넣고 끓여서 에센셜 오일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증류기를 보면 과거에 스코틀랜드에서 밀주 위스키 만들 때 쓰던 증류기예요. 증류기 본체와 증류관 그리고 응축기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요. 저렇게 관이 구불구불 구부러져서 물통에 잠겨 있는 걸 벌레가 또아리를 튼 모양이라고 해서 웜텁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구식 응축기 쓰는 곳이 지금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증류라는 게 원래 향수를 제조할 때 쓰던 기술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증류 기술을 활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건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위스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위스키가 언제 탄생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이렇게 세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위스키 3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 PD, 시작이 반이다, 이 말 누가 했어요? 아이씨, 왜 그래? 피타고라스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거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350년경에 집필한 기상학이란 논문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금물을 증류해 본 기록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스키 만들 때 활용하는 증류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이 실험을 해온 거란 건데요. 이 증류 기술을 정립하고 향수나 향료를 만들어 상업화시킨 건 바로 8, 9세기 아랍의 연금 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초의 증류도 아랍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건 뭐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알코올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알쿨이라는 아랍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랍의 과학자들이 체계화한 증류 기술은 11세기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술 전파의 계기가 된 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전쟁에 따라 나선 유럽 수도사들이 아랍의 증류 기술을 배워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와인을 끓여서 브랜디를 만들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포도로 만드는 브랜디가 아니라 곡물을 증류해서 만드는 위스키는 누가 언제 처음 만든 걸까요? 자, 김 PD, 쉬운 질문. 세상에서 위스키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작가 데이브 브룸은 스카치는 세계가 위스키를 부르는 이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스카치가 유명하다 보니까 위스키를 맨 처음 만든 것도 당연히 스코틀랜드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가 원조일 거라고 말하거든요. 위스키 대백과를 집필한 데이빗 위셔트 같은 전문가도 위스키라는 종류의 술은 12세기 아일랜드에서 증류되었고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스코틀랜드에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적었거든요. 어쨌든 위스키 종주국을 자처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는 일찍부터 위스키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제임슨 위스키 설명을 하면서 100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가 위스키 세상의 중심이었다 라고 했잖아요. 19세기 말 아일랜드를 The World's Whiskey Capital, 그러니까 세계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김 PD, 스카치 싱글 몰트 만들 때 곡물 재료 뭐예요? 너무 쉽다 이거. 싱글 몰트입니다. 몰트입니다. 몰트. 오케이. 네,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 몰트로 만들죠.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오래전부터 몰트와 더불어서 몰팅을 하지 않은 그냥 보리, 그러니까 언몰티드 barley를 함께 섞어서 위스키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아일랜드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위스키 제조법인데요. 아니, 왜 몰팅을 안 한 보리를 함께 섞어서 썼는지도 궁금하죠? 네,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서 1697년부터 몰트에다가 세금을 매겼는데 1800년대 들어서 이 세금을 큰 폭으로 올렸어요. 그러자 아일랜드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냥 보리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세금 피하려고 보리를 섞은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위스키 맛도 좋아진 거예요. 보리에 막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으면서도 질감이 묵직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금이 폐지된 뒤에도 이 방식을 고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리를 몰트와 섞어서 구리 단식 증류기로 제조하는 아일랜드 고유의 위스키를 싱글 포트 스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싱글 포트 스틸 위스키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 미국 금주법이나 영국의 무역 보복으로 아일랜드 위스키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이 싱글 포트 스틸 위스키도 대부분 자취를 감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몇 개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레드브레스트예요. 이 레드브레스트 이름부터 참 특이한데요. 창업자인 길베이라는 사람이 숲으로 산책을 갔다가 붉은 가슴 깃털이 달린 새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레드브레스트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향과 맛도 좀 독특해서 위스키 좀 아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특히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데이브 브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나는 왼손으로 레드브레스트 한 병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위스키 캐비넷이라는 책의 저자죠, 마크 바일록은 레드브레스트는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기 힘들 만큼 맛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냥 보리를 섞고 아일랜드 위스키의 특징인 3중 증류를 했기 때문에 스카치 싱글 몰트와는 확실하게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한때 이발사들만 위스키를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야 하실 것 같은데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초기에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16세기 초, 정확히는 1505년에 당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4세가 곡물 증류주인 아쿠아빗에 지금의 위스키를 만드는 독점적인 권한을 에든버러의 이발사 길드, 즉 이발사 연합회에 넘겨줬거든요. 아니 왜 이발사들한테 위스키 생산권을 줬을까 싶을 텐데요. 우선 당시만 해도 위스키를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위스키라는 말 자체가 생명의 물을 뜻하는 우스게 바하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중세 영국에서는 칼 만지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스키 제조권을 의료인인 이발사들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초기에는 이발사들이 생산을 독점했지만 이후 증류 기술이 퍼지면서 스코틀랜드 농가에서도 수확하고 남은 보리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요. 위스키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자 1644년부터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 거의 200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선 불법 증류가 성행했어요. 그러면서 세무 공무원과 밀주업자들이 쫓고 쫓기는 이른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을 벌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던 시기에 밀주 위스키를 가장 활발하게 만들던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스카치의 심장 헤이사이드 지역이었어요. 왜냐? 여기는 외진 산골짜기가 많아서 몰래 위스키 만들기에 좋았고 무엇보다 물이 풍부하거든요. 스페이사이드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 강을 중심으로 곳곳에 맑은 물줄기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천혜의 조건이다 보니까 1823년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소비세법이 발령돼서 밀주 시대가 끝난 뒤에도 스페이 강을 따라서 증류소들이 잇따라 생겼고요. 스카치 황금기인 1890년대에는 정말 우후죽순 증류소가 들어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카치 인기가 최고 절정이던 1897년에 스페이강 바로 옆에 아주 특이한 증류소 하나가 설립됐는데 그게 바로 마을 이름을 딴 아벨라워예요. 이 아벨라워 증류소 저도 이번에 찾아가서 위스키 맛도 보고 구경을 했는데 정말 아담하고 예뻐요. 뭐랄까요? 마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벨라워가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담하지만 멋스럽고 개성적인 부티크 증류소라고 하더라고요. 생긴 것부터 정말 부티크라는 말이 어울리거든요. 아무튼 작지만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는 부티크 증류소이다 보니까 제조 방식도 좀 독특한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15마일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리를 아무거나 갖다 쓰지 않고 오직 증류소 15마일 이내에서 생산한 최상급 보리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성 방식인데요. 기본 제품인 12년, 14년, 16년 병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캐스크를 썼다는 의미로 더블 캐스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다른 증류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더블 캐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더블 캐스크라고 하면 버번 캐스크에서 기본 숙성 다
마친 뒤에 짧게 몇 달만 쉐리 캐스크에 넣어서 마무리 숙성, 피니싱을 한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벨라워 12년 더블 캐스크는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에서 12년, 또 스페인 쉐리 캐스크에서 12년 동안 각각 숙성을 완전히 마친 위스키를 꺼내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니싱으로 짧게 쉐리 맛만 잠깐 입힌 다른 더블 캐스크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아벨라오 위스키 맛이 섬세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아서 꽤 오래전부터 싱글몰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PD, 스카치 싱글몰트하고 버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싱글 몰트는 맛있고요. 버번은 맛있고요. 그게 뭔 차이야 도대체? 네, 스카치 싱글몰트하고 버번은 재료부터 다르죠. 버번은 법적으로 옥수수가 51% 이상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서 초기에 위스키 만들던 이들도 분명히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보리가 아니라 옥수수를 주 재료로 위스키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옥수수가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옥수수의 40%가 미국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남는 옥수수가 많았는데 이걸 장기간 보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는 사일로 같은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잉여 옥수수를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위스키 만드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도 보리가 자라기는 합니다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 보리와는 좀 달라요. 유럽 보리가 나달이 두 가닥인 두 줄 보리인 반면에 북미에서 주로 자라는 건 더 크고 두툼하게 생긴 6줄 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6줄 보리는 전분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맥주나 위스키를 만들면 맛이 좀 거칠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유럽 이민자들은 처음에 호밀로 위스키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보리 대신에 옥수수를 넣어서 버번 위스키를 만들어낸 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버번 위스키는 독립전쟁 이후 증류소만 780개에 달할 만큼 번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 동안이나 금주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증류소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는 규모가 큰 대형 증류소만 살아남게 되면서 제조법과 스타일이 매우 단순해졌거든요.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버번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미국에서도 다시 소규모 크래프트 증류소 열풍이 불면서 실험 정신으로 무장한 곳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곳이 바로 래빗홀이에요. 여기는 창업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창업자인 카베 자마니언이란 분은 원래 유명한 심리학자였는데 버번의 도시인 켄터키 루이빌 출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버번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완전히 버번 덕후가 됐다고 해요. 근데 덕질의 끝은 직접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2012년에 직접 증류소를 차리고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야, 이러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토끼굴 래빗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재밌어서 브랜드 이름도 그냥 토끼굴 래빗홀이 됐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래빗홀은 다양하고 독특한 레시피로 자기만의 위스키를 만들어내던 금주법 시대 이전의 창의적인 정신을 되살려 보겠다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이브 힐이라는 제품을 보면 곡물 재료가 모두 4가지인데 옥수수 70%, 밀 10%, 몰트 10%를 섞고 여기에 나머지 10%는 꿀을 넣어서 만든 허니 몰트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꿀맛 나는 몰트를 넣었기 때문에 맛도 꽤나 독특한데요. 더구나 극도의 소량 생산 원칙을 고집하면서 한 번 위스키 만들 때 절대로 15개 이상의 배럴을 섞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버번 업계에서 잘 숙성된 소수의 오크통 위스키만 엄선해서 섞는 걸 스몰 배치라고 하는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100개 넘는 배럴을 섞고 나서도 스몰 배치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래빗홀은 딱 15개까지만 섞으니까 말 그대로 스몰 배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래빗홀에서는 익스트림 스몰 배치, 극단적인 스몰 배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나라의 위스키 세 가지 맛보려고 하는데요. 저 혼자 마시면 너무 심심하니까 오늘은 PD 두 분 불러서 함께 마셔볼게요. 아일랜드 정통의 싱글 포트 스틸 위스키 레드브레스트부터 맛볼 건데 이거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김 PD가 그 주라기 월드 팀에 첫 출근한 날 제가 그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던 한 병 줬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확실히 스카치 싱글 몰트하고는 뭔가 좀 달라. 네. 굉장히 개성 있는 위스키인 것 같아요. 생볼이 넣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 스파이시한 맛이 네. 좀. 혀 전체를 아주 어. 톡톡톡톡 쳐줍니다. 은은하고 달콤하다 해야 될까요? 쉐리가 살짝 스치는 게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은은하다는 표현이 맞는 게 페리 캐스크 풍미, 버번 캐스크 풍미를 다 갖고 있고 그 스파이시한 게 매력이네 되게. 독특해서 이거 자꾸 이렇게 손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좀 오래 기억이 남죠 이게 네. 사실은 먹어보면. 이거를 무슨 안주랑 먹으면 잘 어울릴까 이게? 일단은 견과류, 호두나 캐슈넛, 건포도 살짝 들어있는 그 믹스넛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나는 사과하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레드 브레스트 맛있네. 이번에는 이제 신 PD와 함께 아벨라워에서 만든 12년 같이 맛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홍콩 출장 다녀오면서 우리 신 PD가 면세점에서 뭘 살까 막 고민하길래 제가 하나 딱 집어줬죠. 뭘 고민하냐고, 아벨라워 사라고. 역시 쨍. 와, 향이 진짜 좋네 이건. 향이.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달달해서 좀 편하게 마시기 좋을 것 같고 이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향이 굉장히 우아하네. 좀 우디한 향이 있고 장미향도 엄청 묵직한 장미. 딸기, 산딸기 같은 그런 느낌 나고, 이 위스키 맛이 증류소 풍경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거든요. 아벨라오는 아벨라오네. 아까워서 돈 못 뜯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미국에서 한창 뜨고 있는 크래프트 버번 증류소 레비톨의 케이브 힐, 이거 한번 맛보려고 하는데, 약간 색다른 버번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허니몰트 들어가니까 단맛인데 기존의 그 버번에서 느껴지는 단맛하고 좀 다른 단맛이 나요. 삼겹살 같은 거 구워갖고 먹으면 이거랑 짝짝 들어갈 것 같은데, 아우, 칵테일 같은 거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크래프트 버번 증류소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개성적인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토끼굴로 그냥 딱 들어. 버번이 있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이렇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의 위스키 역사와 함께 개성 있는 위스키 세 가지 테이스팅까지 했는데요. 끝으로 오늘 추천곡,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인데, 예전 시즌1 때 강백수 씨 음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대표곡인 타임머신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10주년 기념으로 편곡을 새롭게 해서 다시 부른 버전을 강백수 씨가 내놨던데, 이 뮤직비디오 자세히 보면 거기 제임슨 위스키도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뮤직비디오에 댓글도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2004년도에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들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쫄면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